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이무기 한 마리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무기는 너무 오래 살아서 건장한 사내의 모습으로 생활했습니다. 매일매일 산속에서 수양을 하며 여의주를 얻어 용으로 승천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조그만한 미물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직 아침 이슬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무기는 묵묵하게 참았습니다. 오직 용으로 승천하길 바라며. 그리고 세월이 흘러 드디어 이무기는 1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수양 끝에 여의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무기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랜 수양 끝에 여의주를 얻었구나. 이제 오늘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진정한 황룡이 될 것이야. 내 오늘을 위해 1000년을 수행했고 이슬만 먹고 살았다. 이젠 하찮은 이무기가 아니라 천상을 지키는 용이 될 것이다. 이제 하늘로 승천해볼까? 이무기는 몹시 기뻐하며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여의주의 힘을 통해 이무기의 허물을 벗고 용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속에는 100년을 살고 있는 구미호가 있었습니다. 이 구미호는 산속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홀려서 간을 빼먹는 사악한 요괴였습니다. 100년에 걸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이무기로 인해서 인근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이 산속의 산신령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내 이놈, 내가 그냥 하찮은 미물이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찌 이리도 선량한 인간을 해하는 것이냐?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산신령은 그리 말하고 100년 먹은 구미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초가집의 여인으로 둔갑한 구미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여느 때처럼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산신령은 경노하며 구미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놈 하찮은 미물이 어찌 이리도 사람들을 살생하느냐? 내 오늘 너의 명주를 끌어서 더 이상 재앙을 없애겠다. 순간 나타난 산신령을 본 구미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도력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미물이 나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는 환생하지 못하고 너의 영혼은 사라질 것이다. 산신령은 그리 말하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구미호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뭐지? 너무 아파. 내 육신이 모두 불타는 것 같아.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산신령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구미호는 몸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오늘부터 산신령님이 하라는 대로 모두 다 하겠습니다. 부디 이 하찮은 미물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은 죽어가는 구미호의 눈물과 부처님의 자비란 말을 듣고서는 주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구미호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 청을 들어 자비를 한번 베풀겠다.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하거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좋다. 오늘부로 너에게 명한다. 절대 사람을 해하거나 그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만약 그리하면 바로 너희 목숨줄을 끌어버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살겠습니다. 그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산신령은 집 앞에 놓여있는 절구통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가 그간 해온 악행이 있는데 그리 간단하게 용서가 될 것 같으냐? 너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해야 한다. 저기 보이는 절구통을 매일 산속에 있는 강으로 가져가서 강물로 조심히 닦아라.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사죄의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저 절구통이 닳고 닳아서 먼지가 될 때까지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하루라도 그리하지 않으면 아까 느꼈던 고통을 계속 겪을 것이다. 그러자 구미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무거운 절구통을 매일 산속으로 짊어지고 올라가 그것도 먼지가 될 때까지 닦아야 하니깐 앞이 컴컴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저 절구를 물로 닦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말하자 산신령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떠할지 다시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살기 위해서 약속은 했지만 저 무거운 절구를 매일매일 어찌간까지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저 큰 절구통이 먼지가 될 때까지라니. 그래도 일단 살아야지. 그리 말하고 구미호는 산신령과 약속한 대로 매일매일 절구통을 메고 강으로 가서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절구통을 닦으며 한숨을 쉬며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내 팔자야 100년을 살면 뭘하나. 이렇게 쓸모없는 절구나 닦고 앉아있으니 목숨을 유지하려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걸까? 구미호가 툴툴거리며 절구를 강물로 닦고 있는데 그때 천년 먹은 이무기가 승천을 하려 했습니다. 잔잔하던 강물에 웬 느닷없는 파도가 쳐서 순식간에 구미호를 덮쳤습니다. 구미호는 홀딱 젖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웬 강물의 파도가. 그런데 내 절구통 어디 갔지? 구미호의 눈에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절구통이 보였습니다. 아, 안 돼. 산신령에게 이거 혼쭐이 날 텐데. 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데. 구미호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구미호의 눈에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이무기가 보였습니다. 구미호는 이 모든 것이 이무기가 하늘로 솟구치다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구미호는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얘라이 노란 구렁이 주제에 무슨 용이 되겠다고 이 난리냐. 그냥 확 벼락이나 맞아라. 구미호는 끊임없이 하늘로 오르고 있는 이무기를 향해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얘라이 너 같은 구렁이는 용이 아니라 지렁이가 돼야 해. 그러면 내가 한 입에 삼켜버릴 텐데. 구미호의 조롱에 화가 난 이무기는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뭐 여우가 감히 용이 될 이 몸에게 뭐라고 지렁이라고 이놈 봐라.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하찮은 미물인 여우 새끼가 뭐라짓거리는 것이야. 내 승천하기 전에 널 제물로 삼겠다. 이무기는 용이 될 생각도 있고 그대로 강가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구미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구미호를 집어삼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산 여우 구미호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온 이무기를 재빠르게 피했고 그대로 이무기의 머리에 올라탔습니다. 이 멍청한 구렁아 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까짓게 무슨 용이 된단 말이냐. 어서 내 절구통을 찾아내라. 이무기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올라탄 구미호를 잡으려고 몹시 용을 썼습니다. 이미 이무기의 머릿속에는 용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오직 이 구미호를 잡아서 혼주를 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무기는 그래서 두 손으로 구미호를 잡으려 하였는데 그러다가 그만 두 손에 들고 있던 여의주를 강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아, 안 돼. 내 여의주. 난영으로 승천해야 하는데 천년을 오늘만 기다렸는데 어디로 떨어진 것이지? 그런데 야속하게도 강물에 빠져서 힘을 잃은 여의주는 그대로 강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게 된 이무기의 분노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내 이놈 여우야, 어찌 나를 방해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어찌 내 천년의 꿈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야? 뭐 누가 누구를 방해해. 네가 먼저 내 절구통을 없애버렸잖아. 이 나쁜 놈의 구렁이 자식. 뭐라고 그까지 절구통 때문에 내 승천을 막았다는 것이냐? 뭐 그까짓 절구통. 내가 절구통이 잘못되면 어찌 되는지 알기나 아는 것이냐. 너도 산신령에게 고통을 당해봐야 내 심정을 알 것이다. 그렇게 이무기와 구미호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둘은 피가 터지도록 싸워댔고 싸움의 끝에 구미호가 져서 힘을 잃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절구통을 찾아 강을 뒤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절구통을 찾았습니다. 인근 마을은 이 구미호로 인한 마을의 환란은 없어지게 된 셈이지만 이무기가 싸움 중에 커다란 꼬리로 강을 내리치는 바람에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이 모두 쓸려가서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을 하지 못하게 된 이무기는 밤낮 없이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 마을에는 계속해서 비가 끊이질 않았으니 강물은 범람을 계속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의 논밭을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서 고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이무기는 감동을 하였고 다시 진정을 하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강물에 흩어진 여의주의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강물에는 아직 이 여의주가 남아 있었고 이무기는 곧 다시 잃어버린 여의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 덕분에 여의주를 찾게 된 이무기는 다시 승천하면서 번개와 비바람으로 조화를 부려 강이 다시는 범람하지 않도록 강에다 강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무기가 황룡이 되어서 승천한 곳이라 하여 이 강을 용천강이라고 불렀으며 이 마을의 이름은 용천리가 되었습니다. 또 용이 승천하다가 구미호 때문에 다시 돌아온 곳을 도련골 혹은 회룡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제학이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립인 서울대학교 총장격이어서 당시 모든 학문에 대한 권위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학하면 나라에서 으뜸가는 문장가이면서 학자이며 덕망도 높아야 했습니다. 이 대제학의 벼슬을 할아버지 때부터 태를 물려받다시피 하여 내려온 집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이라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김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돌쇠라 하였고 둘째를 먹새라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나아서부터 그야말로 귀한 집 옥동자답게 용모가 뛰어나고 행동이 영악스러웠습니다. 이만하면 글재주도 있어 보이니 김대감은 기대가 큰 만큼 사랑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와 사랑은 몇 해를 가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말을 하게 되자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석 달이 지나도 한 글자조차 익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총명한 아이가 어째서 그럴까? 김대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몇 해 기다렸다 다시 가르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7살이 된 돌쇠에게 다시 시작해본 글공부는 역시 처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내답게 잘생긴 얼굴과 몸집을 보면 슬기롭기 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책을 펴면 꼭 바보천치가 되었습니다. 허참 변괴로구나. 김대감은 이렇게 의심이 근심으로 변하고 또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때를 기다리며 꾹 참았다가 꾸준히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별의별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도무지 단 하나도 익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리고 자그마치 나이 14살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은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동시에 참아오던 노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은 미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돌쇠의 얼굴만 보아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하며 참다 못한 김대감은 아들을 멀리 시골 구석에 쫓아 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경상도 안동 땅의 도백으로, 즉 도지사 격으로 가는 돌쇠의 당숙한테 떠맡겨 데리고 가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부자의 인연마저 끊고 귀양살이를 보내는 격이었습니다. 돌쇠야, 만약 내 허락 없이 서울에 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알아듣겠느냐? 김대감은 단단히 일렀습니다. 평소의 성격으로 보아 정말 돌쇠가 명을 어기면 무슨 벌을 내릴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숙을 따라 안동으로 내려간 돌쇠에게 당숙은 다시 한번 그를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돌쇠가 그를 못하여 쫓겨난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해 볼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여전한 천치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어도 역시 한 글자조차도 외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이러니 제 부친이 인연을 끊고 아우 먹새에게 훌륭한 가문을 잇게 할 수밖에 없지. 당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르치지 않을 생각으로 그 후부터는 제멋대로 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당숙의 집에서 마음 편히 놀고 먹고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당숙은 신기한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돌쇠와 사귀게 된 수많은 고장 선비들이 한결같이 돌쇠를 위하고 기꺼이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쇠가 그 고을의 으뜸인 도백의 탕질인 까닭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뛰어나게 잘생긴 용모와 풍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당숙이 그 신통한 까닭을 알게 된 것은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돌쇠가 그의 천치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숙이 그런 부끄러운 말을 절대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쇠에게는 하나 놀라운 재주가 있었습니다. 네 집이거나 사랑방에서 어울려 놀 때 그라는 선비들은 을의 학문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어려운 학문 내용이라도 그것을 구수한 이야기로 주고 받게 되지 말입니다. 그러면 돌쇠는 그 숱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 돌쇠는 여기에다 자기의 의견도 올바르게 표현하여 다른 선비들의 감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억력이며 색다른 재주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당숙도 돌쇠의 이런 점을 그저 놀기 좋아하는 젊은 애의 입버릇이지 하늘 천따지도 모르는 주제가 뭐 그리 대단하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물론 남들 조롱을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참 다행이다 하며 혼자 마음을 놓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돌쇠는 아무 탈 없이 지냈고 당숙도 별 생각 없이 다 큰 돌쇠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서방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과부였지만 안동 땅에서도 문벌 좋고 부유하기로 이름난 이씨 집안이었습니다. 아내를 얻은 돌쇠는 얼마 후 당숙 집에서 나와 살림을 따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새 살림을 차린 후 돌쇠는 석 달 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 꽃분이도 차츰 수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장례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를 하세요, 서방님. 제 부탁입니다. 어느 날 꽃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눈살을 찌푸리며 바로 말하지만 나는 책만 펴면 머리가 쑤시고 정신이 멍해진다오. 난 도저히 책을 볼 수가 없소. 미안하오. 라고 말문을 열어 지금까지의 일을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조금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하고 싹싹하게 물러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돌쇠에게는 다시는 그를 권하지 않겠노라라는 뜻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꽃분이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된 후 혼자 힘으로 글 공부를 남자 못지않게 했습니다. 부모들마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꽃분이의 학식은 남자였다면 과거에 합격한 만한 실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꽃분이가 글을 못하는 남편을 보고 그냥 넘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 더군다나 꽃분이로서는 매우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늘 천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매제로 삼다니 참말이지 집안 망신이다 하고 돌쇠를 괄시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조용히 때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원래 못할 따름이지. 말이나 태도는 다른 누구보다 훌륭하다. 더구나 한번 듣고 본 일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니 재주는 비상한데 다만 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방법이 나빴을지도 모른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이렇게 꽃분이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혼자 멍하니 방에 앉아 있을 때 꽃분이가 상냥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심심하시면 어디 저하고 이야기나 하실까요? 그거 정말 좋은 말이오. 그렇지만 나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하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없소. 그러면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서방님 잘 들어보세요. 돌쇠는 껄껄 웃으며 바로 앉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에 호기심도 어지간히 일어났습니다. 꽃분이는 돌쇠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꽃분이의 이야기는 정말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치 사랑방에서 듣던 옛날 이야기처럼 정신을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나는 대목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연신 속벽을 치고 흥분하여 탄식도 하였습니다. 언제나 한 줄거리 이야기를 끝내면 꽃분이는 그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설마 벌써 다 잊으신 게 아니시죠? 그 말을 들은 돌쇠는 펄쩍 뛰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있다니, 내 비록 글은 못하지만 한 번 들은 것을 잊는 일은 없다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소. 돌쇠는 꽃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그토록 긴 이야기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술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감동할 만한 대목에서는 자기 의견을 섞어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았구나. 꽃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보다 더한 반가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는 남자 못지않게 꿋꿋했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절로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어 보이면서 참 용하십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날이 매일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는 무턱대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마음에 꾀하는 바가 있었던 까닭인지 하루에 한 줄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그때마다 반드시 오늘도 전처럼 외워보셔요 하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쇠의 기억력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쇠는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만으로 옛날 역사에 관한 지식이 차츰 더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 10여일이 지난 후 꽃분이는 문득 생각난 듯이 이제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마치 맛있게 먹던 음식을 빼앗긴 아이처럼 되었지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민망했는지 이야기가 끝났으면 할 수 없지. 그런데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거리를 배웠어? 하고 매우 신기한 눈치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모두 역사책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지 결코 함부로 제가 꾸며낸 일은 아니랍니다. 누구나 글을 배우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되니까요. 꽃분이의 말을 들은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알고 보니 그래서 생긴 것이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구나. 고맙소. 이젠 알았소. 말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천만 가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보 나는 이제부터 글을 열심히 배우겠소 하는 말은 돌쇠의 결심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돌쇠는 큰 뜻을 앞에 두고 글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우선 꽃분이를 스승으로 삼고 그 학식을 차례로 옮겨 받듯이 공부했습니다. 바보 천치는커녕 원래부터 타고난 재주가 비상한 돌쇠였습니다. 더구나 어질고 유식한 꽃분이의 정성이 여기에 곁들였으니 얼마 안 가서 돌쇠는 집에 쌓인 책을 모조리 읽어버리고 또 훤히 외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글 짓는 재주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돌쇠는 꽃분이의 지식이나 집에 있는 책으로는 더 배울 것이 없을 만큼 학문이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돌쇠의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꽃분이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10여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돌쇠가 그저 집에 처박혀 지냈으려니 생각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돌쇠는 우연히 처갓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래간만인 까닭에 먼저 장인이 반가워해 주었고 형님들 역시 다정히 맞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글천치라 괄시했어도 10년이나 만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들은 갑자기 돌쇠를 한번 글로 놀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매제 안방 생활 10년에 무슨 공부를 하셨소? 아니 그것보다 오늘은 무슨 바람에 이렇게 실려왔나 하며 형님들은 한바탕 껄껄대며 돌쇠를 슬슬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이 글짓기를 한다기에 나도 한몫 들을까 하고 왔습니다.
말이 끝나자 모두 입을 딱 벌렸습니다. 돌쇠의 그동안 일을 그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누이 동생인 꽃분이의 그 실력도 까맣게 모르는 터였습니다. 그 때문에 돌쇠가 오랜만에 와서 농담을 짓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놀리지는 못하고 그건 마침 잘 되었소. 자, 매제부터 어디 한 수 지어보시오. 하면서 아무렇게나 글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돌쇠는 서슴치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생각도 않고 펼친 종이에 글귀를 지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두 줄에서 16줄짜리 긴 시가 종이를 메웠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씩씩한 글씨인가. 아니, 그것보다도 얼마나 기이하고 훌륭한 시문인가. 모두들 눈이 종지만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돌쇠는 더욱 학문을 닦아 이제는 경상도 일대에서 당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돌쇠에게 이만하면 서울에 가셔서 과거를 보도록 하십시오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서울이라면 기겁을 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 엄한 아버지가 일평생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만약 허락 없이 서울에 올라오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결코 한때 홧김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서울에 큰 과거가 있어서 나도 한번 치러볼 생각은 간절하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께서 정말로 노여움을 풀지 않으셔서 나를 매질해 죽이면 큰일이오. 나는 관계치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매로 죽였다는 소문이 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오. 용서를 받을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소이다. 그러나 꽃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래 글을 못하여 생긴 일이오니 당신께서 장원으로 급제하시면 자연히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장차 나라에 큰 공을 쌓으시면 사소한 부자지간의 죄가 문제되겠습니까? 부모님께 알리지 말고 과거를 보셨다가 결과에 따라 일을 정하세요. 도리에는 좀 어긋나지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돌쇠는 꽃분이의 의견을 옳다 생각하고 마침내 아버지 몰래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합격을 하면 용서를 빌겠고 서로 떨어지더라도 한번 떳떳하게 사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돌쇠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들키지 않기 위해 지인 집에 남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돌쇠는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과거장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어설픈 시골 선비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돌쇠의 정체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만큼 앞서가는 아웅 억새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과거장 넓은 뜰에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글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글 구절을 다듬어 갔습니다. 평생의 힘을 다하자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진실했습니다. 그런 중에 글을 벌써 다 써서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새가 무심코 보니까 바로 형 돌쇠가 아닌가. 먹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형은 몰래 과거를 보러 올라왔었구나. 그렇더라도 글천치였던 형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먹새는 글을 지으면서도 줄곧 이런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먹새가 정작 놀라야 할 일은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발표되는 순간 장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돌쇠였던 것이었습니다. 아, 형이다. 장원 급제한 사람은 우리 형이다. 먹새는 펄쩍 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대문을 들어서며 보니 마을 사람들이 꽉 차서 떠들썩하게 웃고 수군거리 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인 김대감은 그때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장원으로 급제하셔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며 칭찬하는데 김대감은 이것을 둘째 아들의 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저 아드님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먹새가 들어가서 사실을 고하자 김대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 마당에 돌쇠가 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하여 주세요. 하지만 돌쇠의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 내 아들 돌쇠 아닌가? 하고 외친 한마디에 1000가지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할 필요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돌쇠에게 한 일을 잊은 채 무척 반겼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못난 아들이 장원급제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돌쇠는 그 후 서울로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이는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공은 물론이거니와 학식마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직 서방님을 위해 서방님 하나만 바라보는 이런 조강지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서로 아껴가며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재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그 재주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처음에 고생한 것은 숨은 재주를 얼른 찾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결국 혼자였으면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숨은 재주도 찾아보며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옛날 옛적에 김서방이 살았는데 욕심 많은 사내였습니다. 뭐든 많이 모으는 게 일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는 착한 수절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제가도 하면 되지만 남편을 잊지 못하고 수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살림도 제법 키웠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김서방과 과부의 집은 두 집이 다른 건 다 어슷비슷하지만 자식 복이 다른 것입니다. 살림도 고만고만하고 농사 규모도 어금버금하고 먹성 입성도 그렇고 한데 한 집은 자식이 풍년이고 한 집은 흉년인 것입니다. 김서방네는 자식이 5이나 되는데 이 과부네는 자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수절하는 과부가 아이를 혼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이는 벌써 50이 다가오는데 이러다가는 영영스라의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 죽을 것 같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웃집 김서방네가 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6째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진동을 하는 판입니다. 과부가 고심 끝에 김서방네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간곡하게 청을 했습니다. 여복의 과부 하나 살리는 셈치고 그 아기 내게 주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으며 자식 떠나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나마는 그 아기 우릴 주면 자네는 적선하고 나는 하늘 풀터이니 그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만약 아기를 준다면 내 논밭을 딱 반잘라 자네한테 주겠네. 제물로 아이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내 아주 잘 키우겠네. 빌고 또 빌었더니 김서방네가 과부의 논밭이 꽤 많아서 항시 노리고 있었는데 알아서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자식은 5이나 있는데 또 어린아이를 키우면 돈과 손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선히 아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데려가서 잘 기르라면서 과부는 고맙다고 저를 12번도 더하고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김서방네한텐 곡식 가마에다 논밭까지 절반이나 뚝 떼어줬습니다. 떼어주니깐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데려온 아기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니 안 그렇겠습니까?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젖을 떼자 걸음마 배우고 걸음 걷자 말을 배우고 나이 6살 되어서는 글방에 다니면서 온갖 글도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서 나이 15살 먹어서는 턱하니 과거에까지 붙은 것입니다. 아들이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말이지. 과거에 급제까지 해서 참 온 집안에 경사가 났지 않겠습니까? 풍악 잡히고 각설이패 내닫고 온 동네 사람들 모여들어 잔치판을 벌였단 말입니다. 아, 일이 이쯤 되니 김서방네가 그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시 자기네 아들인 걸 포대기에 쌓인 채로 주었더니 저렇게 잘 커서 출세를 했느니 경사가 났느니 하니까 말입니다. 자신들이 과부의 재산 때문에 보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김서방네 다른 자식들은 다고만고만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아들을 도로 찾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서방이 다짜고짜 관에 가서 송사를 넣었습니다. 이 과분의 외아들이 사실은 우리 친아들입니다. 갓난아기 때 달라고 애원하기에 잠시 맡겼더니 아주 자기네 아들인 양 데리고 삽니다. 이제 아들을 찾고 싶으니 빼앗아서 우릴 주십시오. 자신들이 큰 재물을 받고 키우기 귀찮으니깐 내주었다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렇게 소지를 올리니 원님이 나를 받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재판을 할 것이니 김서방네 과부네는 동원으로 오라. 이렇게 관에서 기별이 온 것입니다. 이 과부가 기별을 받고 보니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포대기에 쌓인 걸 데려와서 여자 홀몸으로 친부모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안 막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재판을 하면 질 게 뻔하거든 말입니다. 핏줄이 엄연한데 친부모가 먼저지 양부모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눈번이 뜨고 금지옥엽 귀한 아들을 다시 빼앗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과부가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끙끙 앓는 판입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자리에 누우신 경우는 없었는데 필시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너는 알 것 없다. 개의치 말고 가서 책이나 읽으렴. 어머니 일이면 곧 제 일이기도 한데 어찌 그리 매정하십니까? 제발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려온 연유를 말을 해줬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해서 너를 아무래도 친부모한테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더니 내쳐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1억으로 재판하는 날이 됐습니다. 김서방네하고 이과부가 재판 받으러 관가에 갔습니다. 물론 아들도 따라갔습니다. 이제 원님이 소지를 내놓고 송사를 보는데 기른 부모 은공도 중하다마는 낳은 부모가 핏줄을 나눈 진짜 부모이니 아들을 데려갈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막 그쪽으로 판결이 날 기세인 것입니다. 이때 아들이 원님 앞에 썩 나섰습니다. 사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비록 15살 먹은 아이지만은 과거에 급제식이나 한 인재니 원님인들 과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벼를 심어 키우는 논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이웃해서 논이 한두 개씩 있는데 하루는 위쪽 논에 선 벼에서 벽씨 한 알이 바람이 날려 아래쪽 논에 떨어졌습니다. 그 벽씨가 땅에 묻혀 있다가 이듬해 봄에 싹을 틔웠습니다. 아래쪽 논 주인은 그 벼를 잘 키웠지요. 김도 매고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해 잘 키워서 가을에 이삭이 실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벼는 누구 것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답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거든 말입니다. 그야 키운 사람 것이지. 아래쪽 논 주인은 1년 내내 공들여 벼를 키웠지만 위쪽 논 주인은 벽시 한 알 내준 것밖에 한 일이 없지 않은가. 옳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부모에게 딸린 자식입니까? 낳은 부모입니까? 기른 부모입니까? 이것도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벽시 일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듣고 보니 옳은 말이로구나. 기른 부모 은공이 더 중하니 김서방네는 아들을 돌려줄 것 없다. 여태 살던 대로 살아라. 아들은 원님에게 치사를 하고는 친부모도 좋은 말로 달래주는 것입니다. 친부모님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양부모님 모시면서 자주 찾아뵙고 낳아주신 은혜만큼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탐복을 하고 이 송사를 다들 벽시송사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버릴 땐 언제고 필요하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걷어차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도 마찬가지죠. 평생 키워준 은덕을 모르고 나이든 부모님들을 모른 채 하는 자식들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입니다. 하늘에서 맺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도정 선생은 한때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멀리 동해까지 나갔다. 어느 날 밤 해안의 어촌 마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집주인과 토정, 스님 그 세 사람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는 매우 맑고 화창했다. 스님이 잠시 망망대해를 바라보더니 벼랑간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일행이 그의 태도에 놀라 무슨 뜻인지 물었다. 스님이 대답하되 2시간쯤 지나서 이 마을에 큰 해일이 닥쳐서 마을이 온통 휩쓸릴 거예요. 지금이라도 서둘러 피하지 않으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 것이요. 토정 자신도 점술에 일가견이 있어 이를 점쳐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집주인이 이를 믿지 못하여 피난 준비를 거절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되 못 믿겠으면 그냥 가까운 뒷산 기슭에 잠깐 올라가 봅시다. 내 말이 틀리면 그냥 내려오면 될 것이니 손해 볼 것 없지 않소. 정 믿지 못하겠으면 짐이나 가구는 놔두고 몸만 갔다 옵시다. 토정은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흥미를 느꼈고 집주인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벼운 짐 몇 개 정도만 챙겨 스님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 그는 해일을 피하려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정은 산꼭대기까지 가지는 않고 산중턱에 앉았다. 토정이 스님에게 여기도 안전한지 물었다. 스님이 대답하되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못 피하겠지만 당신은 그저 겁만 좀 먹고 넘어갈 것이요. 새벽 무렵이 되자 정말로 해면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더니 해안을 덮쳤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파도가 산기슭까지 밀려들어 토정의 두 발을 적실 정도였다. 해변에 자리한 마을은 온통 바닷물에 잠겼고 해가 뜨고 나서야 물이 빠져나갔다. 토정이 스님 앞에 나아가 절하고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스님은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토정이 사는 곳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하니 그 근처를 가리키고는 떠났다. 이튿날 토정이 그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옆집 사람에게 스님에 대해 물어보자 이 집에 사는 스님은 10년 전에 바닷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토정은 바다에 빠져 죽은 스님이 자신과 집주인을 살리려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를 보며 감사의절을 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